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죠.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새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여야 3당이 예산안을 놓고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본회의는 열려서 이른바 민식이법 등 16개의 비쟁점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후까지 합의가 안 되면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도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국 방향도 급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정치와 호장용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민정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회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과 다른 민생 법안 처리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당이 오후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계차 연결합니다. 전혜지 기자. 자, 오후 본회의는 열렸습니까? 네, 국회입니다. 네, 원래 오후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작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조금 전부터 긴급 회동을 갖고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총회도 소집해 본회의 대응 전략을 논의 중입니다. 앞서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연장안 등 16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내건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전 본회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들 법안 처리까지 반대할 경우 여론의 비난이 거세질 수밖에 없어 한국당도 일단 이들 법안 처리에는 협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 본회의 전에 예산안에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예거리 간사들은 오늘 아침까지 협의를 계속했지만 감액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전 9시쯤 합의 결렬을 선언하고 당 지도부에 협상 권한을 넘겼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소 3조 원 정도는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1조 원 이상 감액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합의 결렬 선언 이후 곧바로 4+1 원내대표 회동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여야 3당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오후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4+1 예산안은 밀실 예산으로 필리버스터 철회는 예산안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예산안 상정을 강행하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늘 상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일단 오늘은 예산안만 처리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내일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 때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극적 타결이 없을 경우 당장 오늘 본회의부터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전예지입니다. 네. 지금 국회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자, 어제까지 합의를 했던 부분은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에 여야 합의를 했는데 이때는 한국당이 일단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비쟁점 법안들 먼저 우선 오늘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겠다. 네. 예산안도 처리한다라는 게 됐었는데 그게 의총에서 뒤집혔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은 먼저 처리를 해야 필리버스터도 합의가 돼야 필리버스터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예산안이 결렬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일단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첫 합의부터 일단 어긋나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얽혀 지역구 있습니다. 예산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4+1에서 합의한 것은 이제 예산안을 1조 2천억 정도 삭감하는 안이었거든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4조 원 정도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2조 5천억 정도 삭감하는 것인데 지금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얼마만큼 지금 더 얻어가느냐.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지금 얽혀 있어요. 삭감은 폭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넣는 게 더 문제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 빼서 나한테로 오는 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사실은 이제 예산안 협의가 예결위에서 중심으로 해서 소소위에서 하다가 네. 이게 지금 안 되면서 4+1 체제로 가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사실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이 원내 교섭단체 간의 이제 합의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대한신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 원내 정당이 교섭단체 아니거든요. 아닌데. 교섭단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정당들이 함께 예산안에 참여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단 국회를 정상화한다라고 합의는 했지만 네. 당장 자기들이 원하는 예산안이 관철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마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거. 왜냐하면 여기는 주로 삭감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게 남북관계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의 예산들 특히 이제 일자리 예산 중에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원래는 13조 깎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뭐 13조까지 해서 400조, 500조 넘지 않겠다. 앞자리를 라고 바꾸겠다. 했었는데 네. 그거야 사실은 들어가 보니까 다 다르죠 생각이.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되느냐. 네. 지금 일단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중재안으로 이제 2조 5천억 정도를 했어요. 그 중간이네요. 네, 저는 이게 뭐 통과가 안 될 아마 밤늦게라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게 결국 이제 이 예산안이 통과돼 버리면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최대한 하여튼 늦게 통과함으로 해서 네. 선거법이나 패스트트랙 법안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는 자기들 지역의 예산들을 얼마만큼 많이 따가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결국 협상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임 원내대표 첫 번째 합의 사안이 의총에서 말하자면 거부가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한국당 의원들이 여전히 지금 협상보다는 강경파 쪽으로 더 의견들이 많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안에 있어서 본인 지역구의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역시,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무제한 토론을 미리 없애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 예산안에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고민들이 네, 카드를 벗어놓느냐 이런 네,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회의원들의 속내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어떻게 심사되었는가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도 8조 원이 증액되었어요. 상임위 심사에서. 상임위 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 증액된 것이 국토위였고요. 네. 그다음에 해양수산위 쪽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민원산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민원성 예산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봐야겠죠. 그것이 이제 네. 지역구 예산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들이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지역에 어찌됐든 뭐 다리 하나라도 좀 놓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1에서 아무래도 협의한 안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좀 반영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2시 본회의를 지금 시한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1시 36분부터 문희상 의장 주재하에 지금 원내대표들, 3당 원내대표들이 지금 들어가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국당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 협상안을 도출해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 이제 예산안 문제를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오후에 본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순서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예요. 예산안 먼저 가느냐? 그렇죠. 아니면 예산안이 제일 먼저 안이 되면 예산안은 필리버스터를 못 하거든요.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켜 버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할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안 통과시키고 나면 아마 이제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이 선거법이나 이런 걸 만약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안 자체를.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리면 네. 이걸 필리버스터 해봤자 네. 오늘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또 임시 그렇죠. 바로 임시국에 소집해버리면 내일 이제 소집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필리버스터는 이미 해당된 필리버스터를 한 법안은 해당되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을 이제 다음 국회 때 본회의 때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차 전술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정 법안들을 많이 올립니다. 뭐 100개건 뭐 1000개건 올립니다. 이 국회의 특징이 뭐냐면 본 안건보다는 수정 안건을 먼저 표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제 수정 안건을 내면서 본 안건을 지연시키는 전략. 네.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표결을 할 때 표결을 지연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표장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방법.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일반 안건은 이제 보통 이제 전자투표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나 이제 특별 안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일이 들어가서 하지만. 개표소에 들어가서. 그럼 개표소 들어가서 이제 안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지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를 동원해서 이제 강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도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여당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가 있죠. 자, 그러면 그 예산안 먼저 우리가 통과시켜 버리겠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일단 그게 무너져 버리면 야당이 지금 투쟁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이제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하면 네. 최대한 그 한국당 쪽의 예산안을 얼마만큼 반영할 것이냐. 요 중간선에서 아마 이제 결정이 날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빨리 결정날 것까지 않아요. 아마 거의 오늘 아마 12시 넘어가서 아니면 또 회차 변경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순조롭게 예산안이 통과된 적이 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본회의는 계속해서 밀릴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죠. 본회의는 밀리고 원래 지금도 2시 쪽지는 계속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만 해도 풀릴 것 같던 이 국회 상황 다시 어려진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 협의가 지금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결렬 선언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 마라톤 협상 이어갔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한국당과 민주당 지금 오전에는 서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아침 회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사가 조금 혹독하게 표현하면 예산 심사 쇼로 그쳤다.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 이런 그 불쾌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당한테 경고합니다. 4+1 거론하면서 으름장 놓는 정치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복원, 정치 복원을 위해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상황입니다. 근데 오전에 한국당에서 협상이 안 들어오니까 4+1 협의체를 다시 가동시키기 시작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문희상 의장 주재로 지금 3당 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하고 지금 이 발언이 나온 상황하고 조금 달라졌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재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합의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희망적이십니까? 아니면 좀 네, 전망적이십니까? 저는 뭐 결국은 오늘 중으로는 아마 오늘 12시를 조금 넘길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산안은 처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것은 야당의 입장에서도요.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세력이라는 주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여당 입장에서도 특정 야당은 배제하고 예산안을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원내대표의 발언은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 삿발 싸움이지 사실은 오늘 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네. 하는 당위론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국당과 예산안을 합의해서 시킨다 해도 또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4+1에 참여한 다른 당들입니다. 특히 정의당의 반발을 또 헤쳐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에도 거대 양당의 횡포가 재현되는 거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입장 윤수아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어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전술을 의도하면서 협의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 우면할 것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수정된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민생법안 모두를 상정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네,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랑 했던 얘기들은 다 뭐냐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결국 한국당 얘기 들을 거면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느냐, 민주당을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 아마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아무래도 선거법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 네. 텐데요. 이 선거법을 오늘 상정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빨리 상정하자라고 하는 면이 한 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 선거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최초에는 225대 75에서부터 지금 내려와서 이제 회자되는 것은 250대 50안으로 물러섰습니다. 네. 사실상 예년보다 3석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죠? 지역구가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50대
또 아마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이건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유한국당 내 일각에서도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50% 연동률에서 20% 연동률로 연동률을 낮추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연동률을 한다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10% 정당 득표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100% 연동률이면 30석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지역구 비례 합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역구가 없다라고 한다면 비례 30석이 되는 것이고요. 50% 연동률 같으면 15%가 되는 거예요. 근데 20% 연동률 같으면은 6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큰 차이가 차이가 나는 많이 거지요. 나죠. 네. 게다가 만약에 지역구에서 한석 두석이 당선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비례대표에서는 4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차이가 큽니다, 의석 네, 차이가. 그렇습니다. 정의당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지역구의 당선이 아예 안 돼야 비례대표가 6석이지만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게 되면 결국 비례대표 의석은 줄어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렇죠. 것이고. 지역구에서 한 4명 정도 당선되면 2명밖에 안 남는 그렇습니다. 거죠. 물론 2차적으로 이제 남은 비례대표 의석 가지고 또 다시 의석을 배분하는 나누겠죠. 뭐 네. 과정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선거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 정의당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총선에서 선거 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몇몇 당선이 확실한 지역을 민주당으로부터 양보받고 대신에 다른 지역들에서는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고 이런 전략들을 써왔는데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지역구에서 전국적으로 한 3개 정도 받는다라고 한다면 비례는 3석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갈 수 있겠지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제는 선거 연대가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연동형 있고요.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살아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비례대표 3석과 지역구 3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과 같이 연동형이 아니라 병렬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3석이 확보되고 50석 중에서 10% 같으면 5석이 확보돼요. 그럼 8석이에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20% 연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손해네. 지금보다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원칙론을 좀 들어가서 지구상에 20% 연동률, 50% 연동률 하는 나라 없고요. 250대 50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작은 비례대표 의석 가지고 연동률을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병렬식으로 가는 게 원칙에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20% 연동률 20% 얘기를 지금 한국당 쪽에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 같아요. 이기는 협상하겠다고 심지철 그렇죠. 원내대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간에도 막 싸움을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나이 갖고 싸웁니다. 너 몇 살이야? 사실은 본질은 없어져 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싸우는지 이유를 모르면서 결국은 나이 몇 살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 현상이 지금 저는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봅니다. 자, 처음에는 꺼릿하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서 비례성을 높이고 뭐 등등 거창한 이제 이론을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정말 현실적인 이유만 남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호남 정당 같은 경우는 절대 우리가 의석을 줄어들어서 지역구에서 줄어들어서 안 된다. 그걸 대충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꼼수가 나오냐면 지금 지역구를 250석으로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인구 문제 때문에 사실 인구가 많이 줄어들죠. 호남 같은 경우는. 그럼 호남 쪽에 최소한 몇 석을 줄여야 돼요. 네. 근데 그걸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절대 못하겠다 하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인구 기준을 언제로 하는가가 문제예요. 보통 인구 기준은 그 지금 선거 때부터 1년 전까지를 인구 기준으로 하거든요. 2019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 열리니까. 내년에 열리니까.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사프라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이거를 3년 평균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3년 평균 하면 호남에서 한 석도 안 줄어듭니다. 자, 그런 이제 꼼수를 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의석을 절대 한 석도 건드리지 않고 하는 방법은 인구 기준을 지금의 1년에서 3년으로 평균을 늘리지 않은 안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지금 연동률 이제 비례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솔직히 지금 보면 비례가 한 석도 없어지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민주당이 어떡합니까? 외부 인사 영입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 나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한테 비례를 뭔가 줘야 돼요. 선거 전략상.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낙연 총리가 만약 당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럼 지역구 출마 안 하고 비례를 줘서 예를 들어서 전국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비례 줄 수 있는 비례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또 외부의 유명한 뭐 전문가들을 모셔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네. 자,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아니 이럴 거면 왜 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제기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점점 이제 이 연동률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까지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의당은 아니 처음에 우리 당 때문에 얘기했는 건데
결국은 예전하고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거 아니냐.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은 연동형이지만 실제로 놓고 보면 아무런 별 변화가 없는 이제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작점을 전혀 잊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교수님 지금 말씀하고 비슷한 꼭 거죠. 좀 얘기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선거법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석패율 제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네네네네. 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지역 구도에 의해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다 장악하는 것을 좀 막자. 그래서 조금 의석 득표수가 적어도 다른 정당들도 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미의 석패율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지금 작은 정당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을 지역별로 하지 말고 전국으로 석패율을 하자. 왜냐하면 지역별로 석패율제를 했을 때는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국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애시당초 석패율 제도를 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선거법에는 선거구 획정을 선거가 있기 1년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선거구 획정안은 13개월 전에 국회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선거 제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다 위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선거법이 바뀌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조항 중에 하나가 적어도 13개월 전까지 선거 제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선거에서는 선거 제도를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좀 넣어야지 예측 영원히 안 가능한 바뀌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그래야 예측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13개월 생각을 전이면요. 합니다. 예. 꿈도 꾸지 못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17일 날 예비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뭔가 이게 선거의 룰이 좀 게임의 룰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선거로 뛰려고 하는 후보자들 만나보면 정말 속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도대체 어디에 뛰어야 될지, 또 이 지역은 내 지역군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명함을 해서 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이런 지금 발로 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에 선을 안 그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되면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또 게리맨더링을 합니다. 자기 지역이 유리한 그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요. 자기한테 유리한 뭐 신생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쭉 걷다 보면 이제 이 갖고도 이제 싸움 납니다. 이제 뭐 그 멱살잡이 하고 이제 왜 이 지역을 포함했냐, 이 아파트 포함했냐 두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의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지금 김민정 교수님 제안대로 이렇게 되면요 신인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국회의원들의 뜻에 따라 될 수밖에 없고 선거 몇 개월을 앞두고 선거 구도가 정해지고 방식이 정해지고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요 단지 뭐 그 의석수를 늘리고 줄이고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 제도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연동형 비례 우리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에 중선거 소선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아예 선거 제도가 바뀌는데 이렇게 지금 결정이 안 돼 버리면 그럼 차라리 그냥 옛날 선거구를 하자. 그럼 옛날 선거구에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그러면 민심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합니까? 그럼 20대 국회가 왜 찬성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 비춰보면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누더기 같은 선거법을 통과시키느니 아예 차라리 그냥 예전 선거대로 해서 지금도 하는 게 낫고 그러면 나중에 새로운 국회에서 개헌을 하든지 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순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또 자유한국당이 원했던 방향이 되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그거는요, 하실 수 선거는 있고. 알 수 없어요. 네. 선거는요 민심에 따라 결정되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20대 득표를 가지고 지금 계산하는데 그대로 간다고 20대 해서 국민들이 한국당이 똑같이 유리한가? 찍으라는 보장이 그런 어디 부분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본회의가 있고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이 만약에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선거법 개정안은 언제 상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내일부터 이제 또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필리버스트를 이제 신청할 겁니다. 이제 만약에 눈치 안 싸움이 가면. 시작되겠죠. 그렇죠. 필리버스트 신청하고 뭐 여러 가지 되면 결국은 이거는 이제 여야 합의를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솔직히 이제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지금 사실은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게 지금 정의당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라는 게 머리 싸움이지 않습니까? 머리 많은 일단 의석이 많은 정당이 일단 우선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뭐 정의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한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마 여기서 민주당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정당을 배제시키고 선거법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의석수가 다수인 정당들 가지고 합의할 것인가 아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아마 연동률을 두고
상당히 좀 서로 그러니까요. 이견이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당이 제안한 대로 20% 받고 연동형으로 한다라고 합의를 해버렸을 경우에 정의당은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법 우리 합의해 줄 수 없다. 처리 표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머릿수 얘기하셨습니다만 통과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의당을 버리고 간다는 게 상당히 또 큰 부담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학자들 가운데는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렬식에 있어서 비례대표의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거구 지역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비례성 이것이 교정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점점 쪼물뚝쪼물뚝해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제도로 변화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애시당초 처음에 아닌 것보다도 못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연동형 비율 20%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그런 제도가 없어요. 네. 과연 이런 제도에 대해서 누가 정당하다고 얘기하겠는가 이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